예,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임대사업에 관해서 쓰여진 책을 살펴볼 건데요. 이름이 흑수저로 시작해 부동산 임대사업 고수가 되기까지. 나는 소액으로 임대사업해서 아파트 55채를 샀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인데, 이 책은 사실 아파트 55채를 어떻게 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55채를 어떻게 관리했고, 그러니까 임대사업 관리에 대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진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되게 소중한 게, 실제 이제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나름 뭐 한두 개가 됐든 5, 6개, 10개, 20개가 되셨던 간에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 이 임대사업 관리에 대한 책이 사실 별로 없어요. 있긴 한데 거의 뭐 옛날 책들이거나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의 책들이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신간이 정보도 되게 최신 정보를 담고 있고 굉장히 내용을 깊게 다루고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실제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많이 바뀌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해소가 되고 실제로 정보 검색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더 잘 맥락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이제 누적적으로 좀 깊게 다루었기 때문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보면서 이분이 진짜 이 55채 관리하시는 분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임대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임대사업뿐만 아니라 전 부동산의 모든 물건에 대한 그런 뭐 특성이나 경제 전반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소장을 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래서 월세형으로 물건을 세팅하신 분들 특히 혹은 이제 전세로 이제 물건 관리를 하신 분들이 이 책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나의 부동산 투자 일대기 해서 저자가 내가 어떻게 해서 부동산을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점점 물건 개수를 늘려가게 됐으며 자본이 만든 소득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고 실패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또 어땠었고 소형 아파트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소형 아파트가 답인지 아무튼 저자의 부동산에 대한 생각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와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와서 이제 임대사업이 부동산 앞으로의 대한민국 시장에서 중요하다. 임대사업이 제일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을 통해서 바라본 여러 가지 것들 임대사업이 정말 답이다. 월급쟁이일수록 임대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가 아니라 아파트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임대사업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이 정말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어떤 종류가 있고 각 종류마다 특성이 어떻고 나한테 맞는 임대사업자는 뭐고 임대사업자 예를 들면 중공공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고 나의 상황에 맞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 뭐 공무원인 분들도 이것도 화두가 되죠. 공무원의 임대사업.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부분들도 나와 있고요. 4장에는 이제 실전 사례로 임대사업을 이제 함에 있어서 뭐 어떻게 월세를 세팅하고 전세권 설정이나 LH와의 임대 거래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악덕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수리에 대해서 수리 부분도 또 중요하니까요. 수리를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분쟁에 대해서 인테리어에 대해서 실전 거래 시 법무 비용 절감하는 그런 팁들 이렇게 실전 사례로 해서 나타나 있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 이제 임대사업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세에 대한 부분, 세법에 대한 부분 이건 법리적인 부분이라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해서 잘 고민을 해보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이제 임대사업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의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거시경제를 공부해야지 미시경제 부분도 이어지면서 부동산 투자에 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이 부분에서는 좀 부동산 칼럼 같은 느낌의 글들이 많습니다. 네, 한번 몇몇 곳 짚어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현실에는 부정적인 반면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말도 안 되는 긍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근로소득이 나올 때 임대소득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노후에 불행이 찾아올 것은 자명하다. 준비 없는 노후는 재앙이다. 임대사업은 노후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내용인데,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근로소득을 이제 얻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직접 일해보면 내가 아프거나 회사를 나가지 못하거나 하면은 그 월급이 끊기잖아요. 네,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근로소득이 나올 때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분명히 되고 있고, 실제로 월세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는,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알게 모르게 좀, 여유로워지는 걸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게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이 책의 중요한 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짚어봤습니다. 예,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투자하는 3억 미만 주거 시설의 낙찰가율은 90% 이상이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출 규제가 막 있고 그 부동산이 얼어붙었다고 해도 괜찮은 아파트 지역은 90% 이상이 대부분이 100%도 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실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례들을. 아파트는 인테리어 여부에 따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 경매에 넘어간 집은 임차인이든 집주인이든 집을 좀처럼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임장을 가셔서 이제 그 경매를 하실 때 임장을 가셔서 이제 집을 방문해 보는 건 그 집을 보고 싶은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거기 사는 세입자 혹은 소유자를 만나서 명도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근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뭐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겠죠. 그리고 사람이 부재한 경우도 많고 해서 집을 못 보고 경매에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참 좋겠지만 특히 남자 혼자 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거의 잘 안 열어주고, 남녀 조합이거나 아기가 있거나 하면 좀 더 여유로운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체감상, 경험상. 네. 특히 좋은 물건은 경쟁률도 높아 수차례 경매 법정을 다녀도 한 번 낙찰받기가 힘들다.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계산해서 적당하게 이제 내 선에서는 이제 최고가로 써내도 실제 거의 매매 수준에 근접하거나 더 높게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른 경우에 혹은 경매 법정에서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오면 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진짜 실거주로 내가 거기 살아야 되는 상황이면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어찌됐든 낙찰받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물건들, 좋아 보이는 물건들은 낙찰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중개사무소가 낙찰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중개사무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고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나올 경우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면 급매로 사는 편이 훨씬 빠르다. 이 부분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집도 안을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싸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그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와 이제 관계를 잘 쌓아두셔서 평소에 급매가 나올 경우에 연락을 받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놓고, 그 전에 이제 미리 그 지역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명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이거 사실래요? 이 얼만데요? 하면은 이 금액이 이거 진짜 내가 잡으려는 금액이구나 라는 게 명확해야 전화 오자마자 바로 살 수 있어요. 예.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하면 그 순간에 이제 누가 채갑니다. 예. 그래서 먼저 작업을 잘해서 중개사무소와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명확한 가격 분석이 이루어져서 언제든지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지 일반 매매로 쉽게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보겠습니다. 좀 감성적인 내용의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집이 가난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예전에 나의 전 재산은 고작 전세금 4천만 원이었고 물려받은 재산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재산 물려받으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학벌이 좋지 않아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나이가 어리면 죽도록 공부해서 회사가 나를 원하도록 만들거나, 노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영업을 해라. 모든 영업이 자본 없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여자라서 안 된다고? 나도 여성이다. 나도 부동산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아무튼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투자할 돈이 없다고? 버스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니고, 먹는 것도 아끼고, 휴지도 아껴 쓰고, 아껴서 아무튼 월급 200씩 받더라도 지독하게 아끼면 한 해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죠. 현재의 자신을 돌이키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돈이 없다고 핑계 좀 대지 말자. 당신보다 더 가난한 자의 맥락에서 본다면 당신은 그보다 훨씬 시간이 많고 상황이 좋고 편안하고 여유 자금도 충분한 사람이다. 이걸 보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돈을 이제 벌어보려고 시작한 것들이었고, 이제 그 은행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재테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게 되어버렸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부동산을 사면 살수록 더 절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 자본 소득 시스템을 만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더 아껴서 뭔가 모아서 물건을 사려고 더 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핑계를 대다 보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갔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월급 200만 원씩 받더라도 지독하게 아끼면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파트라는 게 뭐 서울의 그 아주 좋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만 집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월세를 받는 물건들은 지방의 소형 아파트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그 금액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통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월급만 아껴도 1년에 한두 채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걸 경험해 보시면 이게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십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이고 비활성 소득, 다시 말해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 비활성 소득이란 인세, 책을 써서 버는 거죠. 지식재산권, 뭐 마찬가지로 책이나 기타 등등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저작권,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죠. 아무튼 내가 일하지 않아도 벌어들이는 돈이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꾸준히 구축하자. 종국에는 자본소득과 비활성 소득이 나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어설프게 투자하고 어설프게 자산을 만들었다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는 꿈은 버리자. 그래서 좀 투자를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벌리면 내가 뭔가 이쪽에 소질이 있나? 내가 이걸로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가 일에서 벌어들이는 월급은 되게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고, 전업 투자의 꿈을 갖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성공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항상 야구 선수도 안타나 홈런만 칠 수는 없잖아요. 아웃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런 경우에 버티려면 그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현금 흐름이 중요한데, 월세가 어느 정도 구축돼서 월급 수준이 되지 않는 이상은 생활이 쪼들리는 상태에서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빠듯해서 급한 결정 내지는 그 심사숙고하지 않고 급하게 내린 결정들은 이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나를 궁지에 모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은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이렇게 나를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가면서 이제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제 좋은 판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되게 좋아야 됩니다. 몸 상태도 좋아야 되고 경제적인 상태도 좋아야 되고 되게 좋은 상황에서 좋은 결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에 전업 투자를 하시려면 어느 정도 이제 생활이 유지되는 자본에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대부분의 책들은 얘기하고 있고 많은 고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중심 도시인 중국 상하이의 집값도 평당 1억 원이 넘는다. 경제와 정치 모두의 중심이 되어 어느 도시도 대체 불능인 서울. 그 안에 강남도 조만간 평당 1억 원 시대가 올 것이다. 1억 원 시대가 왔죠. 어제인가요? 기사 떴는데 평당 1억짜리인 곳이 있다고, 이제 1억 시대가 온 것인가라는 기사였는데, 벌써 왔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왔어요. 집값이 비싼 헬조선이 아니라
주요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집값은 무척 저렴한 해분 조선이다. 그걸 청년들이 빨리 깨우치길 바란다. 소비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 집 마련부터 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 주택 가격 지수인데 분홍색이 이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고 이걸 보시면 한국과 일본의 주택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대도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뭐 중국 상해나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뭐 뉴질랜드나 아니면 유럽 뭐 영국이나 뭐 이런데 다 비교를 해봐도 서울의 집값이 그렇게 그들의 기준과 동일 기준 선상에서 보면 비싼 게 아니라는 평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상황에만 빗대서 하면은 서울의 집값 뭐 20몇 평이 막 10몇 억 이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부자들이 정말 많고 그들의 기준에서는 이 집이 되게 싼 걸로 느껴질 수 있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집값은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특히나 서울 집값은 비싼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싸긴 하지만 비싸다고 생각은 되겠지만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비하면 가까운 중국에만 대비해도 우리나라 이 한강 주변에 붙은 그 아파트들도 되게 상해 고급 주택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싼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발 그 자본들이 유입되면 아마 더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소액 투자는 수익률을 높이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투자에도 순서가 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임대료를 올려받아 자본, 아파트를 더욱 늘려가고 내가 가진 아파트 개수가 증가해서 자본소득이 늘면 그때부터 서울 신규 아파트의 값비싼 녀석들의 투자에도 늦지 않다. 이 얘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겠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게 사실은 단순한 게 진리인 게 부루마블 해보셨잖아요. 부루마블 보면 처음에 이제 가진 돈으로 제일 비싼 게 뭐죠? 호텔인가요? 호텔부터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걸리지 않으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땅부터 사고 땅 사서 한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내가 가진 돈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나 중간계 빌딩이었죠. 그래서 그걸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바퀴 돌고 하다 보면 이제 돈이 더 쌓이면 이제 주택을 지었던 걸 빌딩으로 바꾸고 빌딩을 이제 다시 호텔로 바꾸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도 사실 그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돈이 없는 이제 저희 같은 투자자들은 초보 투자자들은 지방의 물건이나 아니면 뭐 작은 빌라나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월세를 맞추고 혹은 전세를 갭을 작게 해서 맞추고 진행을 하면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그 자본소득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제일 좋은 물건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루마블에도 구현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빌라는 일반 매매로 매입하면 답이 없다. 빌라나 상가는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도 빌라 몇 채를 소유하고 있지만 경매로 2에서 3차 유찰된 걸 매입하거나 싸게 샀다는 얘기죠. 시행사업에 투자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한 것이었다. 현재 이런 빌라나 상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인근 부동산에 들러서 시세 조사를 하고 임대료를 확인하고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입장 달리하면서 시세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금액에 내가 갖고 있는 투자 금액에 맞춰 물건을 보다 보니까 저렴한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저렴한 것들의 대상은 이제 빌라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빌라가 뭐 투자 대상으로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세 조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다 제각각으로 생긴 데다가 지은 것도 다 상황이 다를 거고 건축도 다르게 했을 거고 조금씩 다 개별성이 너무 그러니까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지면 막 1000세대, 2000세대면 이제 똑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표본이 많아서 그 시세 파악이 되게 용이한데, 내가 파악한 시세보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빌런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비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게다가 팔 때도 잘 팔기가 쉽지 않아요. 시세대로 내가 원하고 받고 싶은 시세대로 받기가 쉽지 않고 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빌라나 상가는 더 조심해야 된다. 초보자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라는 내용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임대사업자 3장에 이르러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설명하면서 뜨거운 감자 중공공 임대사업자, 최근에 이제 중공공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8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의무 보유 기간인 그 중공공을 선택한 임대사업자만 혜택을 받게끔 그렇게 세법이 많이 개정되었죠. 그래서 이 중공공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기 임대사업자, 단기를 사랑하는 이유는 세금 혜택은 이제 중공공이 많지만 8년이라는 시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8년 동안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집값이 떨어져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그나마 4년이라 그나마 좀 짧아서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혜택을 중공공으로만 주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공공이 앞으로 더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쪽을 또 많이 바뀌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설명하고 있고, 단기 임대가 중공공 임대 전환되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단기 임대를 주고 있어도 지금 중공공 8년짜리로 전환이 가능하게 법이 바뀌어져 있어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제대로 알고 하자. 이 책 사이사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법령에 대해서 조항 조문들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되게 좋아요.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되게 좋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표로 정리를 딱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예를 들어 뭐 단기 임대주택 4년 하고 중공공 전환하면 언제 이후 등록부는 인정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은 여기에 해당되겠구나라는 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이 책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서 좋습니다. 네, 여기 보겠습니다. 다가구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금과 사례를 통한 절세 포인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주택자, 특히 다가구를 보유한 사람일 경우에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례를 통해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하나 볼까요? 다가구 주택 한 채가 있고 아파트를 두 채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아파트는 기준시가 수도권에 있는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에 해당하는 그런 아파트다. 이때 절세 포인트는 이 다가구 한 채의 아파트 두 채인 총 세 채 중 두 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양도 차익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에 거주해서 실거주해서 보유 요건을 충족시켜라. 그 다음에 매도하면 제일 세금을 적게 내는 상황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이 세법에 대한 그 예시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세법에 대한 법령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사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전에 있어서 나의 사례를 대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또 혜택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그래서 대출이 저리로 대출받고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라서 이제 원리금 균등상환이라 원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에서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되게 장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게요. 중공공 임대주택을 사업자로 내서 할 경우에 60제곱 이하는 8천만 원 이내까지 가능하고 용자가 60에서 85는 1억, 85초가 135 이하는 1억 2천까지 된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그 금리가 연 2%, 뭐 2.5%, 3%인데 이게 되게 저렴한 편이죠. 지금은 보통 대출이 뭐 4%에서 5%까지도 가는데 지금 금리가 2%면 되게 낮은 금리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거치가 돼서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라 되게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그 대출을 받아도 그 반공제는 합니다. 그래서 반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억짜리를 이제 그 대출 받아서 80%를 적용해서 LTV 80%를 적용하는데 사업자 대출이 8천만 원이면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물건이나 1,700을 최우선 면제로 공제해서 그러니까 반공제를 하고 나면
8,000에서 1,700 빼면 얼마죠? 6,300만 원? 6,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63%죠, 그러면. 그래서 63% 정도 대출이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됐을 경우에, 금액이 적을 경우에 더 줄어들겠죠, 반공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만기 일시 상황이라서 이건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은행에서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아직 대출을 이걸로 받아본 적 없는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최근에 이제 또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강화돼서 그 임대사업자를 내고서 3개월 이후부터 대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버전에서. 그래서 임대사업자 냈다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저리융자를 이용할 수가 있고 한 상황이어서 바로 만약에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자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면 매매 사업자를 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매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주택 보유하면서 그 임대소득세에 대한 그 세금 감면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실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의무. 이 임대물건 관리가 제일 번거로운 게 이제 수리 부분인데, 수리 부분이 발생하면 이제 분쟁이 생길 여지가 커요. 보통 이제 분쟁이 생긴다는 거는 이제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집주인이 해결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집주인들이 해결을 해주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집주인이 해결 안 하고 네가 해라, 임차인이 네가 해라, 네가 잘못해서 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임차인의 그런 수리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분쟁이 생길 경우가 크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집을 사용한 건 이제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직접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고, 여기 보면 사례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하수구나 배관이 막히면 사용상 부주의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런 경우에, 근데 배관이 노후에서 교체해야 되면 그건 이제 시설적인 부분이니까 집주인이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례를 풀어서 알려주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을 체크하면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옥탑인 경우에 누수가 되면 이제 옥탑 위에는 누가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옥탑의 위에 옥상 부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옥탑 그 층의 옥탑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탑층에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분쟁 조정 사례로 알아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하자 보수. 여기 보시면 사례로 되게 나와 있어서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 뭐 임차인은 뿌연 거실 창문으로 인해서 이사한 날부터 뭐 햇빛을 볼 수 없고 침해에 당했는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견적을 알아보라고 한 후 연락도 없고 교체도 안 해줬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합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되게 잘 알게 됐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저도 이거는 처음 알았는데,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면 되게 쉽게 그 해결이 된대요. 굳이 꼭 뭐 소송하고 이런 거창하게 그 어려운 방법을 쓰지 않아도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이걸 활용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건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분쟁이 있었던 적은 없어가지고, 대부분 분쟁이 있은 적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분쟁이 생기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직접 도배와 장판을 하고 전등이나 수전을 갈아주고 탄성 칠도했다는 분, 탄성 코트 그 방수 관련된 겁니다. 칠도했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일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책 한 권 더 읽어라. 수전을 직접 갈아주고 아끼는 금액은 3만원 수준이다. 미미하다는 거죠. 탄성칠을 직접 하고 나면 이틀은 제대로 일을 못한다.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들이고 4시간 들이고 몸으로 때우는 노력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 절약된다. 임대사업 한다고 본인이 모든 수리를 하러 갈 시간에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공부를 더 해라. 이 부분은 진짜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물건을 관리하시다 보면 뭐 작은 수리에도 비용이 뭐 3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발생하면 이 돈 아까운데
내가 직접 하면 싸지 않을까? 물론 직접 하면 쌉니다. 그렇긴 한데 뭐 내가 사는 집 근처에 물건들이 있으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돈이 없는 저희 같은 초보 투자자들은 이제 물건지들이 멀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경비만도 뭐 1, 20만 원 돼요. 기름값에 뭐 그 시간에 따지는 기회비용에 아니면 뭐 평일이면 회사 연차 쓰면 연차 내가 일을 한번 안 하면 그거에 대한 그 비용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실질적으로 그 수리를 해봐도 수리를 내가 해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못해요. 하다가 또 망치면 또 그냥 돈만 쓰고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금액을 들여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낫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뭐 하는 것처럼 진짜 이 도배장판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고 정말 초보적인 거는 뭐 아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아끼면 좋겠지만 특히 뭐 화장실 수리라든지 특히 도배 장판 뭐 예를 들면 도배는 특히 거의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도배했다 뭐 망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고 직접 할 게 아니고 어찌됐든 인테리어는 대부분 이제 업자를 하시는 게 되게 좋고 그나마 이제 비용을 아끼려면 내가 이제 그 인테리어 하려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서 미리 자재를 사놓고 그의 작업을 해줄 업자만 고용해서 하면 좋은데 뭐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렴하게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고급 소재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를 쓰시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한 가지 덜 본 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실전 수리 비용 예시인데 이거는 거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우리가 산수할 때도 구구단 외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 물건 갖고 있는데 지금 어디가 고장났다. 이거 돈이 얼마나 들지? 라는 게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으면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입자에서 지금 뭐 화장실에서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하면 이제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어느 부분이니까 얼마 정도 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좀 당황을 덜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보면 뭐 싱크대 수리하려면 8, 90만 원 든다. 도배는 6, 70만 원, 광폭 합치 기준 그 정도 들어간다. 25평 기준. 화장실은 뭐 170만 원 정도 된다. 보일러는 50만 원. 창틀은 셰시 같은 경우에는 700에서 900만 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셰시는. 그래서 이런 뭐 비용들을 어느 정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물론 실제로 내가 그 수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돈을 쓰게 되면 그 비용이 절대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겠지만 이 내용들을 미리 머릿속에 알고 계시면 분명히 운영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임대사업자 되면 이게 화두인 게 그 정부에서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긴 해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이제 직장 가입자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직장이 없거나 주부거나 아무튼 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 내게 되면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빠지게 돼서 매달 의료보험에 대한 비용이 청구가 됩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사업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이제 물건지를 이제 등록을 이제 준공공으로 하셔야지만 이게 감면받는데 감면받아야 그나마 이제 낼 만한 수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돈을 꽤 내게 돼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돼요. 제법. 물론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까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그런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의료보험에 대한 그 혜택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더 강화돼야지만 앞으로 더 임대사업자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례로 내가 소득이 얼마인데 재산은 얼마 있고 자동차 얼마 있어서 이런 경우는 월 보험료 얼마다 의료보험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임대사업자 아직 안 됐는데 내면은 어떻게 비용이 될 거고 물건지 등록을 빨리 해서 뭐 75% 감면받으면 이제 얼마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6장에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자라면 경제를 공부해라. 이 내용들은 그
앞서의 내용들은 이제 전부 대부분 그 임대 사업에 대한 관리의 측면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극적인 제목으로 아파트 55채를 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책을 쓰셨는데, 왜 어떻게 해서 너는 그러면 돈이 없는데 55채를 샀니? 그 비법을 알려줘에 대한 그 내용은 사실 없어요. 예, 그 내용은 거의 없고, 이 55채를 어떻게 관리하셨다라는 내용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다는 내용이라서 사실 임대사업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잘 담겨 있어서 이 책의 취지와 목적에는 정말 부합합니다. 근데 제목이 이제 55채를 샀다라고 해서 혹시나 이 책을 그래 55채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 비법을 알고 싶어, 나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줘라고 하면 이 책이 맞지가 않고, 실제 물건을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서 이걸 관리를 잘하고 싶은데 임대사업에 대한 그 매뉴얼이 될 만한 책이 여태껏 없었어, 그런 책이 필요해 라는 분은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6장에 대한 내용은 어찌 보면 이 55채를 마련할 수 있었던 이 저자의 공부 방법 내지는 뭐 그런 투자 관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 투자 칼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 뭐 미국 금리, 우리나라 금리 역전되면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져서 그렇게 되면 자본 유출이 돼서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빠질까, 혹은 꼭 그렇지는 않다, 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전세가는 오르기만 할까,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인프라가 아니죠, 인플레이션, 예,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이제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이 폭락할까, 금리가 오르던 내리던 크게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꾸준하게 금리가 내리더라도 부동산은 올라갔다라는 내용들을 또 다루고 있고,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라는 부동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이제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한정된 그 화폐는 늘어날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물론 공급이 늘어서 늘긴 하지만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의 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죠.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화폐를 찍어내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부동산은 가치가 그거에 맞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본원 통화, M2 광의 통화, 이 M2에 해당하는 거 이제 여러 가지 것들,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돈을 사용한 이후에 은행이 그 중앙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들이 어떻게 해서 불려나가는지, 커지는 그 통화를 의미하는 것들, 그래서 보는 통화 대비해서 광의 통화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다뤄주고 있고, 경제책에서, 경제 서적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20년 동안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했나 라는 내용을 통해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먹고 자란다라는 그런 부동산의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걸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 책. 네, 어떠셨어요? 책 내용 좋지 않나요? 혹시 이런 책을 찾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게 봤어요. 책이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뭐 자세하게 써 있어서, 그리고 그 임대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검색은 많이 하는데 명확하게 그 정리돼서 이렇게 써진 책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정보들은 조금 이제 파편적이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정보들이 이게 과연 내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 책은 이제 맥락을 통해서 이제 저자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에 대해서 써줬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최신 정보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지금 임대사업 시장에서의 그 좋은 지침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저한테는 유용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월세를 받으면서 혹은 전세로 이제 그 부동산을 그 임대를 주고 계신 분들에 대한 임대 관리, 임대 사업에 꾸미신 분들은 이 책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